안녕하세요. 선거의 광장에서 길을 묻다 선거 소피스트 진행을 맡게 된 김일중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들을 소개해드리죠. 먼저 KBS의 김양순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1을 만들고 있는 김양순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언론재단의 김위근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박상병 위원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거광장에서 길을 묻다 선거 소피스트 그 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나눌 이야기는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아마 국민들의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선거 여론조사의 공표입니다. 자, 선거를 앞두고 정말 다양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제 선거 여론조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이 선거 여론조사가 선거 결과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체계적으로 규정을 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최근에는 논쟁의 초점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 그래요. 박상병 교수님, 네. 이런 달라진 초점에 대해서 좀 체감하시나요? 그럼요. 김일중 아나운서, 예. 혹시 우리 선거 여론조사가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때가 대충 언제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한 20년?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1990년대 중반부터 선거 여론조사가 국민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때 1997년 대통령 선거 때 상당한 이슈를 모았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첫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이 선거 여론조사 이거 믿을만한 거야? 이런 신뢰성 문제가 굉장히 컸던 거죠. 근데 조금씩 기법이 좋아지면서 맞다 보니까 이제는 신뢰를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것이 적중하느냐 하지 않느냐, 오차범위에 박히냐 아니냐 이런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 이후부터는 더 여론조사 기법이 좋아지면서 이제는 선거 여론조사의 공표가 새로운 이슈가 부담이 된 거죠.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공표 문제가 첫 번째는 왜 지금이지? 타이밍의 문제예요. 요 민감한 시점에 왜 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까라고 하는 문제 타이밍. 두 번째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결과를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를 하겠는데 왜 저렇게 이해를 하지? 저쪽에서는 저걸 저렇게 왜곡하네? 또 이쪽으로 왜곡하네? 등등과 관련해서 이제는 공표의 문제를 놓고 최근에는 선거 여론조사에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에 이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뭐 왜곡이라든지 공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많아진 것을 느끼고 있어요. 김위근 위원님, 실제로도 정말 그런가요? 네, 그 관련돼서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심위에서는 선거가 끝날 때마다 그 백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2017년에 있었던 19대 대선에서는 그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총 69건이었고요. 그중 절반 이상이 공표 보도 전 여심위 홈페이지 미동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왜곡 조작에 대한 결과의 어떤 보도가 13건, 공표 보도 시 준수사항 위반이 5건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총 145건이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미등록 보도, 공표가 30건 정도였는데 조사 결과에 왜곡 보도, 조작이 이제 22건, 그리고 공표 보도 시 준수사항 위반이 17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 왜곡이나 조작 그리고 공표 문제가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실은 선거 여론조사 보도라든지 공표에 관련해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으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현직 언론인 우리 김양순 기자님. 네. 예, 실제로 선거철이 되면은 아무래도 선거 여론조사 공표 때문에 좀 고충을 겪으십니까? 네, 선거 여론조사 공표는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는 문제예요. 네, 저희가 또 이제 법상으로 이제 선거법상 반드시 공표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하는 또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지되는 부분은 예컨대 각 정당이나 아니면은 그 소속 후보가 의뢰해서 만들어진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편향될 수도 있고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있고요. 반대로 반드시 또 보도를 해야 하는 준칙들이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여서 이 핵심이 되는 부분을 보도하지 않으면 그 언론사는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시는 유권자 아니면은 시청자분들도 그 부분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지만 약간 스탑하시고 좀 천천히 이게 누가 의뢰를 해서 어디서 어떻게 조사를 했다고라고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예,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아주 정확한 규칙을 가지고 까다롭게 좀 보도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 여론조사 보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16년 12월에 언론 5단체, 뭐 신문인협회, 그다음에 방송인협회, 인터넷방송협회, 인터넷신문협회 이렇게 언론 5단체가 자체적으로 선거 여론조사 보도 준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이게 2016년에 합의를 했지만 잘 지켜지진 않았습니다. 특히 여론조사에 시민들이 굉장히 민감해지고 또 똑똑해지고 많이 아시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제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더욱더 예민해진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본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12가지 기본 요건이 있잖아요. 조사기관, 의뢰 방식, 뭐 조사 방법 이런 것들을 명시하지 않았을 때 가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처벌을 하다 보니까 좋아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작성에서의 문제인데 그 여론조사가 나왔던 시점이 있어요. 여론조사는 보통 예컨대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이슈가 불거졌을 때 사람들이 답하는 것과 그 이슈가 지나가고 난 다음 사람들이 답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시점을 무시하고 그 전에 했던 것과 비교를 한다면 이거는 어떤 왜곡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편향 보도 아니면 왜곡 보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선별된 팩트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후보들이 늘 달려요. 막 달리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막 달리는데 이렇게 후보들이 달리고 있다라는 경마식 보도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근데 경마식 보도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인상에는 아, 저 사람이 앞서서 달리고 있었어 라는 이미지만 남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보도가 그런 경마식 보도인 거죠. 예, 박상명 교수님, 예, 정치 평론을 하는 입장에서 예, 앞서도 뭐 잠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기자님께서 이렇게 선거 여론조사 보도가 좀 무분별하게 이루어졌을 때 안 좋은 점들이 어떤 게 진짜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제일 중요한 것은 민심의 이 왜곡이 심각할 수가 있다. 민주주의가 민심을 반영하는 건데 선거 여론조사 때문에 민심이 왜곡되면 민주주의 자체를 왜곡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각 유권자들, 국민들 간의 갈등을 증폭시킵니다. 무분별한 여론조사, 선거 여론조사는 뭐냐면은 서로 유리한 쪽만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확정 편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이쪽 여론조사가 맞는 것 같아. 저쪽은 틀렸어. 결국은 유권자와 국민들 사이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왜곡된 또는 잘못된 선거 여론조사가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 민주주의 꽃인 선거가 정책 경쟁, 자질 경쟁으로 가지 않고 또 인물 경쟁으로 가지 않고 이미지 경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선거 정치에서 민주주의의 본령인 여론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여론을 뒤로 물어내고 좋은 이미지만, 거짓말만, 또는 어떻게 보면 좀 소모적인 이런 것들만 가지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또는 왜곡하는 또는 붕괴시키는 그런 악영향이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뭐 유튜브라든지 개인 채널도 늘어나고 다양한 채널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이 직접 방송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선거 여론조사의 보도, 공표를 둘러싼 이슈가 또 끊임없이 제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사례와 더불어서 자유롭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한 분석에 기반해 보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거나
특정 정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결과만을 선별한 보도, 표본 오차 범위 내 지지도 결과를 단정하여 실시한 보도,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 하위 표본의 조사 결과를 추가로 분석해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차이를 부각시키는 과장된 해석을 한 보도 등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짜 뉴스 혹은 페이크 뉴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언론 보도를 가장해 퍼지는 거짓되고 선정적인 정보.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하면서 이제 이슈화가 됐고요. 2017년 이후로 이 단어를 아주 급격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익은 의원님, 선거 여론조사 보도에서 페이크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편인가요? 네, 일단 그 페이크 뉴스라는 정의가 상당히 좀 힘든 정의입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뭐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일상적인 우리가 이제 이용하는 페이크 뉴스라는 용어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선거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되어서 페이크 뉴스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이 첫 번째가 선거 여론조사 보도를 의도적으로 조작 왜곡하는 그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선거 여론조사 보도를 실제로는 실시하지 않았는데 실시한 것처럼 해서 이제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두 개가 이제 페이크 뉴스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거 여론조사 보도는 잘 아시겠지만 숫자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보이게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크 뉴스라는 것이 굉장히 그 선거 현실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가 우려해야 될 지점은 뭐냐면 페이크 뉴스로 인해서 어떤 선거 결과의 어떤 왜곡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김양순 기자님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페이크 뉴스라는 게 뉴스라는 단어가 붙어서 언론사에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네. 쉽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언론사에서 뭐 의도가 있든 의도가 없든 간에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대중에게 퍼지는 경우를 우리가 페이크 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검증이나 이 사람이 출마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해보지 않고 보도를 하는 경우에는 일종의 페이크 뉴스를 생산해낸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아예 사실과 다른 거짓 정보에 대해서 보통 이제 유튜브에서 시작을 합니다. 유튜브는 우리가 선거법상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2가지 항목을 모두 병기해야 되는 의무가 없잖아요. 그냥 숫자만 얘기를 해요. 누가 누구보다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유튜브에서 방송된 걸 가지고 정치인들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보다 앞서고 있대. 그리고 사람들이 SNS로 이걸 막 공유를 해요. 공유를 하면서 누가 누구보다 앞서고 있대. 그럼 이게 누가 누구보다 앞서고 있다는 게 실제로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은 광범위한 공유를 거쳐서 정말로 사실이 되는 경우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당히 좀 문제점들이 생기겠네요, 정말. 예. 사실 페이크 뉴스 저도 뭐 이렇게 종종 접해봅니다만은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합니다만은 실은 이렇게 퍼져 나가다 보면 그게 또 사실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페이크 뉴스 그럼 어쩌다가 어떤 이유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우선 페이크 뉴스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얻는다든지 또는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죠. 김일중 아나운서 혹시 이 가짜 뉴스의 원조가 누군지 혹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가짜 뉴스의 원조요. 네, 우스갯소리긴 합니다만. 뭐 실은 하창 시절 한 번씩은 제가 다 나왔는데 안 나왔다고 그러고. 그렇죠. 네. 이게 뭐냐면은 양치기 소년입니다. 이소우화에서 양치기 소년이 예. 늑대가 나타났다고 세 번을 얘기했는데 다 쏘갔습니다. 주민들이. 네 번째는 안 왔습니다. 그러네요. 결과적으로 양들이 다 죽었습니다. 예. 결과는 그런 겁니다. 결국은 가짜뉴스의 폐해는 양들을 다 죽이는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이 가짜뉴스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편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의 적을 만듭니다. A라고 하는 적을 만들어서 B와 C는 친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B와 C는 공동의 적이 있어요. 공동의 적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번지면은 B와 C는 친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인 더 과격한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단 가짜 뉴스는 국민들 앞에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익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충격적인 뉴스를 답니다. 보통 가짜 뉴스의 특징은 충격, 말도 안 되는 제목을 답니다. 일단 읽어보라는 얘기죠. 내용을 보면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죠.
사람들의 시선을 자극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문제와 관련해서 상대 표적이 된 페이크 뉴스의 대상자에 대해서 딱지를 붙여버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페이크 뉴스에 당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억울한 것이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공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선거 정치도 왜곡시키는 것이고 여론도 왜곡하는 그런 악영향, 다시 말하면은 순한 양들을 다 죽이는 그런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 그렇군요. 저 오디오가 잘 안 돼서 다시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페이크 뉴스였습니다. 많이 당황하셨죠?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너무 잘하시네요. 오, 저는 진짜 믿었어요. 저는 양치기 소년이 아닙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아예 네. 페이크 뉴스를 양치기 소년에 비유를 해주시니까 이해가 더 쉽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가끔 언론사에서도 오보라고 판명되는 뉴스들이 있잖아요. 실은 이제 실수에 의해서 오보가 나오게 되는데 페이크 뉴스와 오보의 차이는 또 어떻게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위원님?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은 또 명확한 기준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도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페이크 뉴스는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의도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페이크 뉴스고요. 언론사에서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그 페이크 뉴스, 오해하고 있는 페이크 뉴스, 사실 이게 오보인데요. 오보 같은 경우에는 의도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좀 구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많은 그 언론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하신 뭐 경마식 보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건 오보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선거 여론조사를 이제 조작해서 보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좀 오보로 좀 분류해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의도성이 있는 페이크 뉴스는 사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할 때 브레이트바트라는 지역 언론사가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폭스뉴스보다 훨씬 더 보수 쪽에 가까운 그런 언론사였는데 이 언론사가 대표적으로 가짜뉴스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트럼프가 유세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았는데 포토샵을 사용해서 구름 관중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런 식으로 뭐 아주 대표적인 가짜뉴스를 많이 만들어낸 언론사였는데 이 언론사가 의도를 가졌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한 다음에 이 언론사의 대표가 대통령 즉 백악관의 비서실로 입성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의도성이 사후에라도 입증이 되는 그런 사례인 거죠. 그렇군요. 사실 진짜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번 언론이 보도가 되면 참 정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수습하기도 어렵고. 그럼 애시당초에 이 페이크 뉴스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내보내지 못하도록 좀 방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좀 대책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명확한 대책이 있다라고 하긴 힘들고요. 왜냐하면 이제 앞서 그 개념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크 뉴스와 오보와의 어떤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 구분의 기준에서 어떤 정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그 페이크 뉴스와 관련돼서는 이제 정치적 식견이, 전문가적 식견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식견을 또 이제 그 능력을 키우는 것도 좀 문제가 쉽지는 않은 문제고요. 그래서 페이크 뉴스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장치를 이야기를 하는데 선거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돼서는 한국에서는 이제 여심위가 있죠. 여심위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전문가 사이에서는 한국의 선거 여론조사 보도의 어떤 질을 한 차원 높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심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페이크 뉴스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맞을 것 같고요. 관련되어서 특히 이제 일반 시민들이 페이크 뉴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들을 하나 제안해 보자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어떤 많은 데이터들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에 접근 가능하도록 접근 방법을 더 쉽게 개발을 해서 어떤 선거 여론조사 보도에 대해서 로데이터나 아니면 방법들을 시민들이 찾아가서 다시 한번 비교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선병 의원님은 혹시 네. 대책이 있을까요? 2000년 정도 그 이후부터 이제 미국에서도 사실 가짜 뉴스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이런 것들이 가짜 뉴스입니다라고 하는 지표를 만들어내는 뉴스를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미국에 2016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때도 미국에는 이 가짜 뉴스가 맹위를 떨쳤습니다. 그때 맹위를요.
그중에 1등이 뭐냐면은, 이 페이스북에 나온 건데, 1등이 뭐냐면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 어마어마한 뉴스죠. 예. 그게 100만 건이나 조회가 됐어요. 댓글도 나오고 조회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혹시 그것 때문에 당선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00만 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페이스북은 내부적으로 워룸, 그러니까 전시 상황실을 만들어서 페이크 뉴스를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우리가 이 페이크 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 주체가 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생산하는 쪽, 그다음에 뉴스를 유통하는 쪽, 또 뉴스를 소비하는 쪽 다 신경 써야 되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페이크 뉴스를 차단할 때 잘못돼 버리면 국가가 검열을 해라,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율 규제가 아직은 대안이에요. 그래서 팩트 체크와 자율적인 기능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차단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용한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생산자 단계에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율적으로 생산자의 입장에 있는 제가 참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페이크 뉴스, 가짜 정보라는 게 한번 딱 퍼지고 나면은 이걸 되게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언론사들이 사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생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선거 여론조사라는 어떤 결과물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언론사에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여론조사나 이런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들을 전문적으로 기사를 쓰는 기자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 단계에서 계속해서 뭐 경마식 보도라든지 아니면 단순한 비교라든지 어쩌다 보니까 의도가 없는 페이크 뉴스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생산을 하게 된 건데, 중앙선관위나 아니면은 심의위원회 쪽에서 여론조사 전문가를 선거 기간이라도 좀 자문을 구할 수 있게 파견을 해주신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근데 이게 일단 퍼진 다음에는 우리 김희근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청자들, 즉 뉴스를 소비하시는 분들이 이 여론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질문은 뭐였고 여기에 대해서 답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됐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보는 게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홈페이지나 데이터로 들어가려면 우리에게는 링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이제 법상 여론조사 보도에는 해당 여론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링크를 달아놓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뉴스의 90%가 포털에서 소비가 되거든요. 이 포털은 항상 외부로 가는 링크를 막아놓습니다. 글자로는 분명히 www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걸 내 손가락으로 아무리 눌러도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총선 때 정말 페이크 뉴스라든지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가 제대로 되기를 원하신다면 포털에서 총선 기간 동안만이라도 뭐 이제 여심이라든지 아니면 선관위로 가는 링크에 대해서 제한을 좀 당분간 풀어놓는 방안을 추진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김양순 기자께서 그 생산자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그 기자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전문 기자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의학 기자라든지 기상 기자들이 따로 있는데요. 선거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돼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고도의 전문적인 어떤 기술들을 요구하고 해석도를 요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된 전문 기자를 키우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페이크 뉴스 방지와 관련돼서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적극성도 갖춰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선거 여론조사 보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중에 페이크 뉴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국민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개개인이 SNS를 통해서 혹은 커뮤니티의 메신저에 혹은 개인의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통해서 알리는 여론조사 소식들 문제입니다. 박 교수님도 개인 팟캐스트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혹시 뭐 선거 여론조사를 인용하실 때 특별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럼요. 이를테면은 15개 정도의 기준 사항은 다 얘기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작은 이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자, 요 내용은 몇월 며칠 날 어느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한 건데 시청자 여러분 이거는 중앙선관위의 여심위 안에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말해도 괜찮아요. 그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이거는 뭐 조사 결과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면 이렇게 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보는 국민들이 저는 가짜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은 제재도 받게 돼요. 아, 그렇군요. 사실 뭐 선거 여론조사 공표와 관련돼서는 언론이 지켜야 되는 사항들이 있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개인에게도 이런 법률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자신만의 해석을 뭐 덧붙이거나 또 편집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공유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이로 인한 위반 사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개인이 선거 여론조사를 인용하거나 또 그것으로 자신의 콘텐츠를 만들 때 일반 언론과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개인이 발표를 하게 되면은 선거법상 규제를 받지 않잖아요. 1인 미디어라고 하는데 5천만 국민 중에 유튜브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저희 딸을 포함해서 한 2천만 명 정도라고 봤을 때 2천만 명이 하는 방송을 모두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할 수는 없거든요. 뭐 AI가 발전한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개인이 선거 여론조사를 인용을 해서 발표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12가지 지켜야 할 사항,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것들, 언제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된 건지 이런 부분 절대 얘기 안 해요. 다만 여론조사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은 개인이 누가 누구보다 앞섭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잘 나갑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지지율이 높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선거 여론조사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사흘 단위, 어떻게 보면은 일주일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만 뽑아가지고 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추세와는 전혀 관련 없이 하나만의 결과가 들어가서 편향되는, 왜곡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김익은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뭐 이렇게 전달하거나 공유할 때 놓치기 쉬운 좀 실수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사실은 언론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소셜 플랫폼에 대해서는 뭐 언론이라고 법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과 의견을 분리해서 이야기하고 보도하는 것인데요. 유튜브에게 이 사실과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제 전달하라고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개인적인 한계들이 있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유튜브들은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좀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실과 의견이 혼동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이 법적인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여론조사 보도를 보도할 때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석 지점에서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응답률이라든지 신뢰도 그리고 오차 범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제 진행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뭐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그렇죠. 응답률이라는 것은 이제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중간에 응답을 하지 않고 끊는 경우나 뭉답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제외하고 끝까지 응답한 경우를 응답률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차 범위라는 것이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95% 신뢰 수준에서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 3% 정도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40%의 지지율이 가지고 있는 그 후보자들은 37%에서 43% 사이의 어떤 지지율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비교 대상이 이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두 후보자의 어떤 우위라든지 또는 이제 순위를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신뢰도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흔히 이제 어떤 조사를 보게 되면 95% 뭐 신뢰 수준, 신뢰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통계적으로 100번의 조사를 했을 때 95번 정도는 오차 범위 내에서 아주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것들을 다 골고루 고려해서 보도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이 사실들을 공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뭐 여러 가지 그 시민사회에서의 어떤 교육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또 개인의 선거 여론조사 왜곡 공표를 좀 막을 수 있게 규정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김익은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관련되어서 이제 그 나올 수 있는 개념이 선거 여론조사 리터러시라는 개념인데요. 사실 이제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분석하고 비판하고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선거 여론조사 보도 리터러시라고 한다면 그 선거 여론조사 또는 선거 여론조사 보도에 대해서 분석하고 비판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돼야 될 문제는 아니고요. 그 시민 교양 차원에서 학교 교육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시민사회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산되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선거 여론조사 리터러시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선거 여론조사 리터러시가 높아지면 언론 보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이제 리터러시라는 게 결국에는 문해력이잖아요. 어떤 것들을 내가 보고 읽고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내가 보고 있는 여론조사 보도가 뭔가 이상해. 왜 여기에 대해서 신뢰 수준이 95%라는데 그 다음에 뭘 물어봤는지는 안 알려주는 거지?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뭐였길래 이렇게 응답이 나왔을까라는 리터러시 능력을 갖고 계시면은 언론사에 이제 항의 전화를 하십니다. 아니면은 제보를 하신다거나 중앙선관위에다가 고발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사들은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언론사들의 보도는 특히 신뢰도를 먹고 살거든요.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보도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테니까 특히 선거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들어오면은 곧바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터러시 능력이 높아질수록 언론 보도의 질도 덩달아서 같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리터러시를 높이기 위해서는 또 사회적으로도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우선 이제 사회적인 제일 큰 책무 자체는 정보 취약 계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선거 방송에서 하는 것처럼 국민들 앞에 상당히 많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건 좀 낯선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정보 취약 계층 같은 건 잘 모릅니다. 그 소비자들은 어떤 뉴스가 나오면 이 뉴스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본인이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리터러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글을 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소비자 개인이 해야 되거든요. SNS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관련된 내용을 체크하고 또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가장 더 시급한 과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교육도 함께 좀 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너무 쉽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선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의 선거 여론조사 공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 여론조사가 어떻게 보도가 되고 공표되느냐가 민주사회의 의사결정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선거 여론조사 보도와 공표, 왜곡되지 않고 우리 정치에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끝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선거 관리 관련된 법, 정책 관련되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나라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선거 여론조사 또는 선거 여론조사 보도와 관련되어서는 그 중앙선관위에서 여심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어떤 그 행정적인 차원에서 조치들이 사실은 굉장히 크게 여러 가지로 관련되어서 많은 그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긴 한데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선거 여론조사 보도가 일반 시민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어떤 행위자, 예를 들어서 조사기관, 그다음에 시민, 언론사, 그리고 규제기관 이런 것들이 다 힘을 합쳐서 뭔가 새로운 어떤 방향들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김양순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여론조사라는 게 사실 그 숫자가 여론 혹은 민심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방향으로 여론이 가고 있는지 그 향방을 제시해주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여론조사를 물어볼 때 보면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이걸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보는 국민들도 이렇게 단순하게 나의 마음이 측정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시고 여기에 대해서 또 불신도 하게 되시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KBS 같은 경우에는 지난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 때부터 심층조사라는 거를 출구조사를 할 때 실시를 하고 있어요. 출구조사에서 투표를 하고 나오시는 분들을 붙잡고 10명당 1명씩 붙잡고 한 30분 동안 앉아가지고서는 자 언제부터 이 정당을 지지하셨는지 본인의 소득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정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뭔지 이 사람을 왜 찍었는지 이런 거를 꼬치꼬치 캐 묻습니다. 물론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우리가 여론의 향방을 이해할 수 있는데 더 많은 정보를 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심층 여론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여론조사 보도를 좀 더 내밀하게 아니면 혹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는 거고요. 이 총선 국면에서의 여론조사 결과는 보통 많은 언론사들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보도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서로 다른 언론사가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보면은 이 안에서 편향성이나 정파성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중립적인 정보까지 얻어낼 수 있거든요. 많이 보실 필요 없고요. 그냥 2개 언론사만 지정해서 보시면은 리터러시 차원에서는 저절로 좀 높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자, 끝으로 우리 네. 우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지금 한 3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왔습니다만 결국은 이 역사는 민주시민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요. 선거 여론조사는 바로 민주시민에 의해서 걸러낼 때, 양치기 소년을 쫓아낼 때 그 토양은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정말 관건은 SNS에서 퍼지고 있는 근거 없는, 뭔지도 모르는, 억남열이 뭔지도 모르는 이런 문제를 완전 퇴출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SNS에서 잘못된 여론을, 선거 여론을 소비하는 국민들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 스스로가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진전된 건강한 여론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함께 가져봅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의견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사실 선거 여론조사 굉장히 좋은 컨텐츠거든요. 올바르게 이루어진 선거 여론조사를 올바르게 공표하고 받아들인다면 정말 다양하게 무궁무진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선거 여론조사가 우리 정치에 좀 긍정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초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